안녕하십니까. 건용찬 회계사입니다. 건설업 회계 세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에서 상당히 여러 번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번 강좌는 건설 회계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나 또 초급자, 또 신입 직원, 경영진, 나아가서 현장직과 같이 건설업 회계 세무에 밟지 못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입문 과정으로 10강을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10강을 들으시면서 건설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또 회사 내부적으로 아래 위에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번 경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1강은 건설회계를 출발하기 앞서서 회계가 무엇인지 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2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제가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본적인 틀을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교재로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스템은 무엇인가가 인풋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블랙박스라고 하는 곳에서 주물럭주물럭 그려가지고 그리고 아웃풋 이렇게 산출이 돼서 나오는데 이것이 만약에 회계다. 이것이 회계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요. 아주 그 많은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소위 0에서부터 9까지의 많은 숫자들로 구성된 거래가 있죠. 이런 거래가 들어가서 소위 회계를 통해서 나오면 저것은 뭐가 되느냐?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 정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이 정보를 이용하는 자들한테 유용한 그러한 이 의미를 가지는 유용성을 주는 그러한 것이 정보가 되겠는데 그럼 이러한 회계 가운데 우리가 지금 10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떤 회계냐? 일반적인 그 기업 회계, 즉 재무 회계를 기본으로 해서 재무 회계에 포함되는 원가 회계, 또 세무 회계 각종의 세법을 다 우리가 아울러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만약 이 회계가 재무 회계다. 회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재무 회계다. 재무 회계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틀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건설회사라고 하면 저러한 거래는 기본적으로 투톱입니다. 이렇게 많은 거래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현장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밑에 한 10%, 20%에 해당하는 이 포션은 바로 본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장과 본사에서 나타나는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회계라는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놈을 거래라고 표현하고 그 거래를 통해서 이 재무회계의 재무회계의 이런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통해서 정보를 뽑아내는데 이 정보를 뽑아낼 때 이러한 나오는 정보를 우리가 재무제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그게 익히 아시는 것이죠. 그죠? 대차 대조표가 있고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얼마 지나서 상법이 개정되고 하면 아마 없어질 운명에 처하는 그러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있고요.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익잉여금이라는 것 이외에 전체의 자본에 관한 흐름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하나 추가한 것이 자본변동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하되 마지막으로 우리 일반적인 기업회계의 틀인 우리가 다음에 잠깐 보시겠습니다만 인식기준이라고 하는 발생주의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현금주의에 따라서 만드는 현금불음표도 있다. 특별히 현금불음표는 우리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마지막 강의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대단한 그 나비 효과를 갖고 있는 중요한 그러한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회계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러한 인포메이션, 정보로 바꾸어지는 이러한 그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이 재무회계라는 틀은 과연 뭐냐? 그래서 재무회계라는 것은 누구나가 봐서 누구나가 보더라도 이 나오는 정보가 신뢰성 있고 또 시기적절하고 여러 가지 아주 유용한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러한 재무회계 틀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틀이 돼야 된다. 누구한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다거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틀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갭이라고 합니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A accepted 인정된 accounting principles,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 라는 틀을 딱 갖다 놓고 모든 회사에서 나타나는 거래를 이 재무회계의 틀인 갭에다 딱 다이에다가 집어넣고 잘 국수처럼 뽑아내면 뭐 누구한테나 불편부당한 정보가 산출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재무회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재무회계의 틀을 돌리는, 즉 이 거래가 또는 이 회사가 건설회사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회계원칙의 제1조는, 제일 첫 번째는 기업회계 기준이고요.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한국회계 기준원이 나오면서부터 자꾸 이제 별도의 아이템, 항목에 대해서는 이 의견, 오피니언 형식의 기준서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업회계 기준이 지금 기준서에 의해서 대체되는 그러한 가독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우리 기업회계를 억누르는 틀인데, 이 틀이 과연 누구를 위한 틀이냐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기업은 제조 도소매 위주입니다. 따라서 제조 도소매의 해당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거래를 합리적으로 잘 조정할 수 있도록끔 나타내 놓은 것이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준, 우리 같이 건설업을 하는 업종이 상당히 상이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기준이 그대로 100% 이렇게 딱 규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 기준서 가운데 12번째 건설형 공사계약이라는 이러한 우리 건설업 회계 처리 준칙을 이렇게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이 기준서를 직접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18, 그래서 이것이 조인트 벤처에 관한 그러한 기준서가 다시 이 틀을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회사라고 했을 때의 이러한 기업회계의 틀은 멀리 기업회계 기준, 그리고 각종의 기준서, 그리고 직접 우리 건설회사의 현장을 이렇게 커버하는 그러한 기준은 바로 기준서 12호와 18호, 이러한 여러 가지 틀을 가지고 재무회계가 쭉 구성이 된다. 자, 이제 요런 우리 회계에 대한 기본 틀, 물론 우리가 실무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자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의미를 알고 계시면 보다 회계를 접근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시죠. 어떤 회사가 자기의 거래, 이게 건설회사면 현장이 무엇으로 구성되었겠느냐? 현장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서 하나가 나무 일을 해주면서 돈을 받기로 하는 도급이라는 현장이 있고요. 또 자체 공사를 하는 분양이라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 관한 각종의 거래들이 들어가고 본사의 거래가 들어가서 이 재무 해결을 일으켜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법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재무 상태가 건전합니다. 라는 것을 오픈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회사든지 자기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가 아주 멋있게 나타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 꾸민다. 마음대로 꾸민다. 그래서 외부에 공표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용하는 자가 상당히 여러 부류로 나눠져 있고, 또 이해관계자가 많고, 또 그 책임질, 회사의 책임질 소재, 책임을 한번 추궁을 하려면, 이거 어떤 사람들이나 유한 책임을 져가지고, 나는 내 주식, 주금 납부한 거 외에는 책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회사라고 한다면, 무언가 이 정보를 공시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이 틀, 필터를 하는 틀이 있어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아웃풋이 외부의 자들한테 이렇게 공시가 될 때 여기서 한번 이렇게 걸러줍니다. 이렇게. 즉 걸러줄 필요가 있는 회사는 걸러주는 거죠. 모든 걸 걸러주는 건 아니고, 걸러줄 필요가 있는 회사는 누구냐? 이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회사가 주식회사로서 또 직전 회계연도의 자산 총액이 한 70억 정도가 넘어서면 그 회사는 이해관계자도 좀 많고, 또 주식도 주주들도 우리 주인들도 유한 책임을 지니까 그 공시되는 자료는 한번
어떤 공정한 틀에서 한번 검증해줘서 바깥에 신뢰성을 더 높여주자 하는 그런 제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제도가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외감법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외감법 대상 법인이다 라고 하면 이제 회사가 조금 컸다. 특별히 건설회사에서 원래 건설회사는 자산이 자체 공사를 하는 경우는 자산이 많겠지만 도급을 하면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외감법 대상이 된다. 즉 자산 총액이 70억이 넘어선다 그러면 이제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이제 이 중견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규모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감 대상 법인은 회사가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를 외부의 공인회계사가 가서 한번 필터를 해서 이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잘못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해준 그러한 절차를 또 거치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외부 회계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칠판에서 이제 전체적인 우리 회계, 재무회계 틀을 봤으니까 다시 교재로 들어오면서 그 의미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회계의 실무적인 이해, 그래서 데이터, 자료가 블랙박스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이 되는데 이러한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유용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야 정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요. 이러한 기업 회계 이용자는 회사를 어떤 실체로 봤을 때 회사 내부자와 회사 외부자로 구성이 돼서 회사의 외부자가 이 정보를 참 멋있다라고 인정을 하려면 어떻게 이 정보를 가공해야 되느냐 하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재무회계라 그랬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재무회계라는 것은 전통적인 형식의 소위 장부 조직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과거에는 부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기가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여하튼 부기라는 것은 부키핑, 장부를 정리하는 소위 전표를 끊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러한 수기 과정을 과거에는 부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 재무회계라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재무제표를 만드는 틀을 강조를 했는데 재무제표 여러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그 계정 가운데 가장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위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라는 것의 금액을 결정하는 회계를 우리가 원가 회계다 또는 원가 계산이다 이런 표현을 또 써서 별도의 회계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3페이지 중간에 있는 세무회계는 무엇일까 보시죠. 지금 외부에서 외부로 나타내는 이러한 재무정보는요. 그야말로 기업회계라는 공정타당한 회계의 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림도 약간 꾸불꾸불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하는 그러한 틀, 룰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룰의 약속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회계죠. 그런데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겠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세법이라는 법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법이 이것처럼 꾸불꾸불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타이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어차피 1년간 열심히 경영 또 회계, 재무 이런 거 쭉 업무를 수행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나온 아웃풋을 버리지 말고 이용을 하자라는 측면이 세무회계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료를 다 맞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면서 다만 법상의 틀, 회계와 세무가 차이나는 이 틀, 그죠? 약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차이 나는 것만 탁탁탁탁 쳐가지고 나라에 낼 세금이 이거다. 또는 우리가 거래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틀을 짜놓는 것이 이제 세무회계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 실체에 대해서 법인세를 매기겠다, 소득세를 매기겠다, 그러면 이 틀은 이제 국가에서 정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이 되게 될 거고, 요 지금 탁탁 쳐나가는 빨간색과 흰색과의 차이, 이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이 아주 좁은 의미의 세무회계의 전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오늘 또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시는 이 거래는요,
실은 나타나는 곳에 따라서는 현장과 본사로 나타나지 구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래에 대한 상대방이 있을 거예요. 또는 뭐 거래를 뭐 우리가 노무비를 준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떤 노동을 제공하는 일용 근로자 이런 분들이 되겠고, 외부에서 자재를 산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자재를 파는 분이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럼 그러한 모든 거래 가운데 소위 요 틀이 만약에 부가가치세법이다 라고 하면 그 많은 거래 가운데 부가세법을 통해서 나가는 거래가 있고 부가세법과 관계없이 나가는 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거래를 다시 요 부가세법을 틀로 딱 만들어 놓으면 이 거래는 다시 두 가지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한 거래는 현장, 본사 통틀어서 이만큼한 거의 90% 이상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이라는 법전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거래가 있어요. 뭐 그런 거래를 우리가 부가세법상의 재화, 용역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부가세법상의 재화 또는 용역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저러한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거래를 부가세법에 의한 틀을 맞추어 봤을 때 과세 대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이 부분 부가세법과 관계없이 나가는 거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실 때 뭐 세금 계산서 주고받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은행에서 또 돈을 빌릴 때 뭐 주고받는 게 없잖아요. 막 그러한 것들을 따져보면 결국 부가세법 이외의 거래들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거래를 소위 비과세,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비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많은 거래 가운데 실은 90% 이상이 되는 거래가 부가세법의 통제를 받는 그러한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회계 실무를 따질 때 부가세법을 논하지 않고서는 뭐 어떠한 회계 세무 처리에 한 발짝도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의의 주제 가운데 이 세무회계라는 것은 법인세 또는 기업회계를 커버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역시 거기에 대한 영수증빙의 구비를 위해서 이 부가세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회계세무의 틀이다 그랬을 때 결국 이 실물거래라는 것은 우리가 칠판에 보셨듯이 거래들입니다. 뭐 현금거래, 예금거래, 재화거래 이런 것들이 거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회계처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3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우리의 전체의 회계틀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건설회계라고 하면 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그죠? 그래서 현장에 관한 세무연계 자료에서 근로내역서의 문제라든지 또 그 밑에 있는 실적신고에서 재무제표의 신고 문제라든지 이것이 향후의 경영상태평가에 관한 문제라든지 연계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업이 중소기업 아니면 소기업 회사를 신설했거나 아주 연차가 작아서 회사 규모가 커지지 못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건설 면허를 줄 때 당신들 회사는 이러이러한 업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이 정도의 진짜 당신들의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통 3년에 한 번씩 법상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주기적 신고를 통해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역시 3년 동안에 과연 재무제표가 건실했느냐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회사에서의 회계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회계 플러스 각종의 영업이나 면허에 회사의 존폐의 위기에 있는 그러한 주제까지 연결이 되는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3페이지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4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시면 뭐 다 아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회사에 들어가셔서 선배로부터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회계상식이라는 그 이름을 달아서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죠. 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GAAP,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정된 회계원칙은 코리안 갭이 될 것이고요.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인터내셔널 갭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갭이란 건 뭐냐? 여러분들이 통상 회사에서 보는 모든 재무제표의 틀이라든지 거기 있는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이렇게 합리적으로 쭉 오랜 기간 동안 정해놓은
규정으로 정해놓은 그러한 틀을 개입이라고 한다. 그리고 서로 간의 구성원 간의 합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대한민국의 기업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1번이 기업회계 기준. 우리가 과거에 58년도에 기업회계 원칙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이 기업회계의 틀이요. 이제는 기준서라는 것으로 대체가 되어가고 있고 기준서에 대한 예규 형식으로 나오는 각종의 해석이라든지 적용 사례 같은 것들도 우리 회계의 틀을 구성하는 중요한 준거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회계 기준은 한국회계연구원, 한국회계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제정, 개정, 또 폐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무에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이 4번의 적용 범위입니다. 기업회계, 이 기업이라는 것은 모든 회사가 다 적용을 해야 되느냐, 100% 맞도록 적용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회계의 틀은요, 원래 회사라는 것은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에서 회사라는 게 정해져 있고, 상법의 회사편에 가서 보면 주식회사 기타의 각종의 회사 규정이 있는데, 그 주식회사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의 재무제표를 공시했을 때, 누군가가 참 한번 걸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구성이 되는 회사들, 소위 외감 대상인 법인들의 회계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 기업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칙은 외감 대상 법인들이 직접 적용을 받는 것이고 외감 이외의 회사들은 전부 다 준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현상은 이러한 기업회계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면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세법 규정에서 상당히 많은 틀이 기업회계를 준수하는 것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진 원치 않든 간에 기업회계의 틀을 정확히 준수하는 외감 대상 법인도 있고 기업회계의 틀을 준수하면서 세법을 같이 적용을 해나가는 그러한 회사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향후 조금 있다가 이 건설 규모별 회계 처리의 어떤 그 절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간단하게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5페이지에 업종별 회계 처리 준칙이 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제조, 도소매를 위주로 모든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손익계산서나 이런 양식을 보시면 손익계산서에는 보면 매출란에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제품에 관한 틀로부터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업이나 금융업이나 이런 회사들, 업종이 다른 회사들은 거기에 알맞는 그런 별도의 준거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종전에는 준칙이라는 이름으로서 만들어져서 적용이 되어 왔던 것이 이제 한국회계기준이 만들어지면서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기준서를 차근차근 공표하고 우리는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18호 조인트 벤처로 건설업 회계 처리 준칙이 대체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말미에 있는 그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다. 우리가 데이터가 회계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표는요. 회계학 공부를 시작하면 누구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은 아주 공자님 말씀 같아요. 질적인 특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이런 비교 가능성 아주 이념적인 그러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또 회계 실무상 연차가 높아지실 때 요 용어 자체 하나하나가 이게 정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득하시게 될 때쯤 되면 요 지금 우리 패스브에 있는 요 2호 요 규정 질적인 특성에 관해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낄 겁니다. 지금은 이 뜻을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자꾸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이러한 얘기가 효익과 비용이라는 그런 뜻이었구나. 이것이 중요성이구나. 이것이 믿을 만한 신뢰성의 의미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 느끼시게 될 거기 때문에 요 틀은 그냥 관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한번 이렇게 익혀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6페이지에 재무제표의 양식을 보죠. 재무제표라는 것은
재무회계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랬고 대차 손익 현금 흐름표와 자본 변동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잉여금 처분 계산서나 2월 결손금 처리 계산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전체의 틀을 짜볼 필요가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업회계 개입이라는 것은 외감 대상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거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의 법률의 틀에 구성을 받는 것이고 주식회사 외감법이라는 것은 바로 상법의 규정을 받는 거죠. 상법은 민법의 규정을 받는 겁니다. 이런 틀로 쭉 나가다 보면 기업회계라든지 이러한 준거틀이 소위 그것의 위쪽에 있는 상위 법령인 상법 규정을 위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현실이 바뀌어도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상법이 이 회사에 대한 그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규정을 두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에 관한 그 처분계산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기업회계에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없애버리고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하는 자본변동표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법 규정을 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앞으로 상법이 개정돼서 삭제가 되게 되면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제 기업회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틀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류. 요걸 한번 제가 칠판에다가 옮겨서 적어놓고 우리가 지금 뭐 전체를 아시는 분들은 의미가 전혀 없을 수 있는데 실은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대차대조표의 구성부터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뜻이 뭐냐? 자,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뭐 전통적으로 이제 BS다 이런 말을 씁니다. 밸런스 일본식 표현인데 그죠? 네. 대차대조표는 이렇게 그리는 걸 T계정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드는 걸 계정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감사보고서를 검증해 보시면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죠. 밑으로 쭈르르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그것을 보고식이라고 하죠. 그럼 대차대조표를 보면 먼저 이 대차대조표는 차변과 대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대차대조표를 봤을 때 눈에 싹 들어오는 것이 뭐냐? 이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다.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그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냅니다. 재무상태란 뭐냐? 우리 회사는 원래 차변에 자산이 이렇게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이 누구 거냐? 일부는 남한테 빌린 것으로 구성됐고 일부는 이 회사의 주인들이 낸 것으로 구성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에 관한 비율을 나타내는 부채 비율 같은 것들이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산 부채를 적어내갈 때 대차대조표는 유동성 비율법이라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현금화가 빨리 될 수 있는 순서로 쭈르르륵 내리가는 것이고요. 이 자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을 우리 회계에서는 계정이다 이런 말을 쓰고 이 계정은 크게 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원리얼을 1년 기준을 적용하면서 딱 나눠가지고요. 대차대조표로부터 1년 내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유동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1년을 초과해서 1년 지나고 나서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부채 마찬가지죠. 1년 내에 돈을 갚아야 될 거다. 그러면 유동부채. 1년이 지나고 나서 갚아도 된다 하면 비유동부채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이어 룰이라는 것은 대차대조표 1로부터 1년을 따지게 된다. 막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6페이지로 돌아와서 손익계산서는 매출과 매출원가, 판관비와 영업의 손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준서 21호가 발효되면서부터 손익계산서에는 특별 손익계정이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따라서 경상손익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 개념은 매출총익, 또 영업손익,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 그 다음에 당기순손익 이런 식으로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손익과 대차, 즉 재무제표를 기재하는 방식, 즉 회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총액기재 원칙이 있습니다. 총액기재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5가지 거래를 서로 상계 처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내라 하는 것이 총액기재 원칙이고,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비교식 재무제표라는 것을 여러 가지 기관에 정보로 공시하게 됩니다만은 비교식이라는 것은 뭐냐? 비교식은 작년과 올해, 그죠? 이렇게 서로 간에 비교해서 양자를 쭉 연결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 7페이지를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재무제표와 발생주의 회계다.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것은, 우리 기업 회계라는 것은 아주 원론적인 틀로 따지면 언제 장부에 그것을 기재를 해서 정보로 표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데, 그 시점을 따지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댁에서 가계부를 적으실 때 같은 경우 현금이 들어오면 적고 또 나가면 적고 하는 그러한 것을 현금주의라고 그러고요. 발생주의라는 것은 현금하고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계정 처리를 하는 것을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무제표 가운데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 나머지는 전부 다 발생주의로 만든다. 우리 7, 8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 8페이지 쪽에 그 5가지의 큰 계정이 나옵니다. 우리 회계에서의 계정은 칠판에 보셨던 대차대조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고 또 하나의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 즉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과 비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큰 대분류의 계정 안에 우리가 통상 익히 알고 있는 각종의 조그마한 실제의 계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실제 계정은 특별히 건설회사에 나타나는 계정을 9페이지 이하에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기가 죽죠. 그죠? 이 많은 계정을 우리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는 이제 입문 시간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자가 되시거나 또는 우리 회사의 경리 담당자들 가운데 아주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하는 거죠. 이 많은 계정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을 다 인식을 하고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계를 위한 기본 개념 가운데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말이 뭐 고상해서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회계의 첫 단계는 전표를 끊는 행위인데, 전표를 끊음으로써 장부에 기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인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복식부기라는 차변과 대변에 2번씩 적어나는 이러한 분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 복식부기를 통해서 전통적인 부기가 구성이 되고, 그 부기라는 것이 결국 현재의 재무회계의 틀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간 기본적인 회계에 관한 절차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